자신 스스로를 미래를 보는 예언가라고 소개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함부로 그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했던 예언가로는 프랑스의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인과 동시에 점성술, 수학, 천문학에도 대단한 소질을 보였죠.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점쳤는데 다소 후대의 해석이 덧붙여지기는 했으나 일본에 대한 원폭투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등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하죠. 현재 우리는 로켓이 달에 착륙하고 로봇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진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점집을 찾고 10년 운세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타너 스님은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귀한 승려인데 이분은 유불선, 삼교의 모두 정동의 원효대사, 의상대사와 함께 한국 3대 고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하시라 며 만류하고는 했는데 왜냐면 그가 예언하는 족족 전부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예언가이기도 했던 것인데 1983년 입적하신 타너 스님이 남긴 예언 중 단 하나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입적하기 전 일본에 대해 남긴 예언인데 헛소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한겨레 문화방송 사장을 지낸 언론인 김중배는 타너에 대해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합이 지나쳐 허황되게 들리가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무인할 수는 없다며 승려임에도 예언가로 잘 알려진 타너의 예지력은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그의 제자들은 이미 불교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자신들의 스승이 세상으로부터 점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못내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그만두라 만류했지만 타너는 역학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그가 남긴 예언 중 현실이 된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1975년 충북 제천 덕주사로 발길을 옮긴 타너는 저녁 즈음 덕주사 주지 월남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타너는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뜻모를 예언을 남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으므로 봉우리 위로 뜬 달이 물에 비추진다는 것이 불가능했고 더구나 보수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한국에서 여자 임금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월악산을 휘감았으니까요. 비로소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그 달빛이 물에 비치는 날이 온 겁니다. 그럼 그로부터 30년 뒤 여자 임금이 나타났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으로 국가의 대재앙도 그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949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남 스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어느 날 그는 법당의 뜰에 개미 수천 마리가 죽어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개미떼가 쉽게 말하면 패싸움을 벌이다 죽은 것인데 이를 역학 원리로 분석하던 타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개미를 통해 보였으니까요. 그는 즉시 상자와 제자들을 데리고 경남 양산 통도사로 피신했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제자들을 물러 모으더니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생뚱맞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엉뚱한 명령에도 제자들은 모든 원고와 책들을 삼척영은사로 옮겨갔는데 사건 후 15일 뒤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발합니다. 북한에서 무려 120명의 무장공비가 물진과 삼척으로 침투한 사건으로 인류를 소탕하기 위해 울진, 봉화, 삼척, 명주, 정선 등에서 약 2달간 공비 소탕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이 소탕 작전의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됐고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 곳곳이 불에 타는 등 폐허가 됐었습니다. 만약 그가 화엄경 등 책들을 월정사에 두었다면 타너의 가장 큰 업적인 화엄경 번역본은 모조리 불타 없어졌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너는 미국이 벌인 베트남 전쟁에 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무기와 군사력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의 합부로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러다 1964년 8월 2일 미 해군이 북베트남 해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tonkin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는 그림은 그릴 수 없었는데 워낙에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선불교를 전파하면서 달라이 라마, 마 고사란다, 틱나탄과 함께 세계 4대 생불로 꼽히던 송산 스님 역시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탄원은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 화이고 미국은 금, 쇼이다. 금속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빠져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정확히 맞아 떨어져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의 패배로 기록됐죠. 그러니까 탄원은 가만히 앉아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인물이 아니라 주역과 역학의 원리를 통해 모든 상황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탄허의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인데요. 평생 그가 남긴 가르침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허록에는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000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버텨낸 한반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완벽히 굴복한 적 없이 오뚜기처럼 버텨냈습니다. 그 역사는 곧 종결될 것이며 한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을 보면 탄허의 예언이 정확히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탄허는 주역과 역학의 원리로 일본에 대한 예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혹한 침몰설을 예언했죠. 탄허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이것이 동양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며 일본이 침몰할 것을 예언했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든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면 북극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의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23.7도 기온 지구가 똑바로 선다는 의미는 극한의 기후가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현재 우리가 경험 중인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것도 탄허는 지구의 중심이 똑바로 서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북극 빙하가 모두 녹아내려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면 높아진 해수면 높이만큼 물에 잠기는 국가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지구의 중심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동반된 쓰나미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탄허의 주장. 그는 현재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영토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한반도 2배 크기의 서해 바다가 떠올라 융기된다.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 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말들이 현실이 된 지금 일본이 침몰하고 한국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예언 역시 현실이 될지는 아마 몇십 년 후 미래가 대답해 줄 겁니다. 어떤 국가의 침몰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꼭 기쁘고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불교에서 승려가 입적, 사망하면 불교식 화장인 다비가 거행됩니다. 시체를 화장한 후 그 유골을 거두는 의식이죠. 그런데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슬 모양의 결정체들이 발견되는데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석가모니가 사망한 후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 하는데 진짜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라는 의미입니다. 탄허가 잠시 몸을 피했던 경남 통도사 대웅전에는 왜냐면 통도사에는 진신사리가 모셔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처가 있는데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탄허는 1983년 6월 5일 입적 후 다비식을 통해 유골을 수습했는데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됐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평생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가다 입적한 스님들은 탈원은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까지 남겼으니 여러모로 참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본의 엔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엔저는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만 극단적인 엔저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하다 보니 이제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르면 내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본은행에서 이사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마에다 에이지는 도제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2% 근처에서 안정화되고 경제를 자극하거나 냉각시키지 않는 수준으로 단기 차입 비용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일본 금융 전문가들이 더 이상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전망한 겁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런 전망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장은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릅니다.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특히 일본은행, BOJ,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입에 모두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에다 총재가 지난 17일 일본 의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수익률 곡선 동제와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변하자 시장은 금리 인상을 언급한 것인지를 놓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게다가 엔화 약세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를 두고 일본의 경제인 단체이자 지금까지 엔화 약세로 많은 이익을 본 게이달렌까지 나서 일본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게이달렌은 회장과 부회장단이 전원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본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전자업계는 지금까지 엔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수출을 해왔습니다. 게이달렌이 지금까지 엔저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업대 게이달렌 회장은 도시바, 도요타 자동차 등의 대표들이었고 도쿠라 회장 역시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수출 기업인 스미도모와 대표를 맡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봄부터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때 달러 대비 151엔까지 치솟는 등 급격한 가치 하락을 보이자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이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최근 일본 중소기업 1000개 중 50.6%가 엔화 약세의 단점이 더 크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엔화 약세로 고동받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근로자의 70%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자 대부분이 어렵다는 것으로 소비 침체로 인해 곧 대기업도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이 입급 인상을 웃도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일본 내 소비가 주춤한 상태로 결국 일본 경제 전체의 마이너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엔화 약세의 원인으로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손보지 않는 한 지급의 엔화 약세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경제인 단체인 게이달렌조차도 일본은행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은행이 엔저 현상을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행의 약점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 손실이 터진 겁니다. 최근 NHK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 손실이 올해 9월 말 기준 10조 5천억엔, 약 92조 원으로 폭증했다며 2004년 이후 최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헌재의 방식으로 보유국채를 평가한 2004년 이후 최대 손실입니다. 일본은행이 디플레이션 달피를 목표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하에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는 조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반대로 외부로부터 금리 인상 압박을 받으면서 정반대의 정책을 건드리는 엇박자를 탄 것인데요. 일본 은행이 장기 금리의 상승을 일정 정도 용인한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손실이 폭증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행이 망하고 제로금리를 유지하자니 기업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덩치가 있는 일본은행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낫습니다. 일본의 지방 중소은행들은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일본 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지방은행들은 미실현 손실이 급증해 일본발 실리콘밸리은행, SVB 사태가 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 버텨낼 힘이 없는 좀비 기업들도 속출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SVB. 그랬듯 일본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로 이자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채권 가격 하락 여파로 채권 평가 손실이 커지는 피해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방은행은 지난 7월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 변동폭 상한을 기존 0.5%에서 사실상 1%로 끌어올리면서 채권 손실이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3대 메가뱅크인 미쓰비시 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은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금리 리스크에 적게 노출되어 있겠지만 지방은행들의 사정은 다릅니다. 사이비증권의 사메시마 도요키 애널리스트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 이뤄질 경우 최악의 경우 은행들은 이 같은 미신현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고수익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신규 투자를 감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지방은행들이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SVB 사태가 그랬듯이 한 은행의 파산이 우려되면 서로 앞다투어 예금을 인출하려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과거와 달리 일본인들의 온라인 뱅킹 사용률이 높아졌기에 이전의 금리 인상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이 금리 리스크에 노출될 경우 대출을 초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저금리를 기반으로 생존해온 이른바 일본 좀비 기업들의 연쇄 파산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본의 제국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한 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일명 좀비 기업들이 지난 3월 기준 18만 8천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즉 지방은행의 파산과 좀비 기업의 연쇄 파산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경제위기를 직감한 일본 지방은행들이 먼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예금 금리를 미친 듯 올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 전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100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은행이 10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올린 건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쓰비시 UFJ-은행의 이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일본은행 금융정책 수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정책 수정에 나서 5년 이상 금리 수준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미쓰비시와 제이도 예금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장기 금리는 0.9%대로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일본의 제2금융권인 스미토모 생명보험, 메이지야스 다생명보험 등도 수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일본 내 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고 돈을 예치했다가 은행 파산으로 뱅크런 사태를 맞게 될 위험 또한 있습니다. 즉 엔저 기반의 성장이 끝나고 부작용에 직면하자 일본 경제의 대혼란 시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성마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본 은행 간 이체 결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일본의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비시 UFJ-은행과 리소나은행을 비롯한 10개 금융사의 이체 서비스가 중단됐는데요. 결제 시스템 마비로 오늘 이날 일본 전역에서 무려 506만 건이 금융처리가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조사해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본 통신그룹인 엔테의 자회사 엔테데이터의 프로그램 오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엔테데이터의 소프트웨어 불량으로 일본은행 전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이번 장애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은 손해를 본 이용자에게 보상할 방침이지만 금융데이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일본 은행의 수준에 대해 일본 국민들의 실망은 너무나 오래된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에서는 최근 기시다 총리 퇴진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또 최저치를 기록하자 일본 언론들은 차기 총리로 자민당의 이 인물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시바 시게루 의원입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차기 자민당 총재를 묻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의원이 선두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심각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30%로 집계돼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일본 내 주요 산업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 많은 일본 금융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내년 1월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것인지 아울러 경기 침체 속에서 기시다 총리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일본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설마 일본이 이걸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군사적 밀월 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낸 북한과 러시아, 늘 대한민국을 못 잡아 먹어 안달인 중국에 이어 이제는 일본까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요. 사실상 전수방위 개념을 폐기한 일본은
은근슬쩍 전략무기를 개발하며 군사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준비 중인 대한민국을 향한 비수,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전략 무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일본은 전수방위 개념을 폐지하고 적극적 반격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선제공격 선언과 다를 게 없는 의미라며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약 1년,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5대 신무기를 개발하며 선제공격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도서 방위용으로 주장하는 신대함 유도탄입니다. 말이 대한미사일이지 필요에 따라 적 함정은 물론 지상 타격까지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의 전력에 비교하자면 현무 3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임무를 맡는 셈입니다. 게다가 최신의 미사일인 만큼 상당한 고성능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순항 미사일은 매우 긴 사거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무 3를 예로 들자면 현무 3시 기준 유효 사거리가 무려 1500km에 육박함에도 오차 범위는 기껏해야 1터부터 2m에 불과합니다. 오죽하면 현무 3C를 이용해 창문 자격까지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순항미사일은 긴 사거리와 정확도를 얻은 대신 보통 마하 1 이하의 암속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무 3도 마하 1.25 순항미사일치고는 굉장히 빠른 편이지만 탄도미사일인 현무 2, 현무 4가 각각 마하 7, 마하 10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느린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순항미사일은 비교적 격추가 용이한데요. 하지만 일본의 도서 방위용신 대함유도탄은 스텔스 기능을 탑재해 공중조 기경 보통제기나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기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외형을 보면 미국의 JSM, 노르웨이의 JSM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말 수 있는데요. 이는 각진 동체의 쐐기형 공기흡 인구를 탑재한 스텔스 구조로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절대적인 미지스함의 숫자가 부족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심각한 위협인데요. 일명 SHW로 불리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아직은 개발 정보만 일부 공개된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형상이 러시아의 지르콘과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인 하이코어를 상당히 참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다시 말해 극초음속 활공체 방식이 아니라 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방식입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격추가 매우 어려운데요. 일본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SHW 또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 궤도를 자유자재 변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그동안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련된 내열 소재, 비행 제어 기술 등 관련 기술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 덕에 중국이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 공공의 적이 대두되면서 전수방위 개념을 폐지할 명분을 얻자마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대한민국이 미래 전략의 핵심인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에서 일본에 뒤처지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앞서 말씀드린 하이코어를 이용해 이미 2차례의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 비행을 완료했고 2024년에는 탄도와 탐색기까지 탑재한 진정한 의미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예정인데요. 일본은 아직 개념 설계만 진행 중으로 실질적인 비행 시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극초음속 미사일 묘격을 위한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부쩍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AD-3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빠른 속도에 입체적인 기동이 더해져 격추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AD-3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간 폭발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초고속 대형 로켓 모터와 빠른 방향 전환, 자세 제머 기능을 갖춘 요격체, 킬 비이킬,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미리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L3과 미국의 사드를 콕 집어 더 뛰어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한민국은 이미 2023년 여름 L3의 초음속 미사일 묘격 장면을 공개한 데 이어 실전 배치까지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일본은 이제야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일본의 엔진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마침의 극초음속 요격 체계를 뚝딱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할 리 없는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L3위까지 가시권에 두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의 군사적 성장을
단순히 꿈만 거창하다며 비웃어서도 안 됩니다. 일본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기를 격렬히 반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과학 기술 성장을 경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성장하며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걸 용납하지 못한 건데요. 일본은 대한민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개념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전략 무기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100kW급 레이저 무기입니다. 일본 방위장비청의 자료를 조사해보면 일본은 이미 2010부터 2016년 선행 연구를 통해 50kW급 레이저를 발생하는 데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은 최고 100kW급 레이저포를 2030년 이내 개발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50kW급 레이저면 이니 박격포탄 같은 물체를 격추할 수 있을 수준의 출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이니 2023년 1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한 개발을 완료하여 실험 평가에 돌입한 상태지만 출력이 20kW급으로 다소 낮은 편이라 드론 등 초소형 무인기만 격추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2030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 역시 차량 탑재형임을 감안해도 출력 30kW 수준이라 일본에 비해 출력이 부족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일본 방위성 산하방위전비청이 미국도 포기했던 기상천외한 신무기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OMJ급 레일건은 비록 약 40mm 강철탄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탄두 초속 2210m, 마하 6.5 이상의 속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니 가장 빠른 전차포보다 30% 이상 빠른 셈인데요. 일반적으로 레일건은 금속 레일 사이를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고 이 레일 3위에 위치한 탄약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전자기장에 의해 탄약은 가속되어 초고속으로 발사되는 원리인데요. 완성형 레일건은 음속의 7배 이상으로 탄환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탄환 자체가 소형이고 빠르다 보니 레이더상에서 탐지하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극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비행체에 로켓 엔진을 탑재하지 않아도 되니 적외선 탐지마저 어려운데요. 극단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레일건이 상용화된다면 현재 탐지체계나 요격체계로 레일건을 방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적이 수백 km 밖에서 극초음속의 탄환을 쏘아대도 방어는커녕 탐지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OMJ급 레일건을 더욱 발전시켜 40mm 이상의 탄약을 연사로 최소 180km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레일건을 개발 중인데요. 궁극적으로 지상의 트럭이나 미지스 구축함에 탑재하는 방향을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미국마저 레일건 연구를 진행하다 포기했을 정도인데요. 레일건은 작동 시 고전류와 열이 발생하여 레일과 탄약의 피로 파괴를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 실험용으로 두 발 발사하는 경우면 몰라도 지속해서 연사로 발사할 시 내구성과 만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화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전류와 전압만을 이용해 탄환을 가속하다 보니 높은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위력에 비례해 레일 구조도 거대화되어야 하므로 휴대성이 최악인데요. 지상에서 대규모 발전시설을 구비한 상태면 몰라도 해상에서 운용하는 건 함포나 미사일이 더 효율적입니다. 심지어 고속 탄환을 발사하기 때문에 레일의 마모가 심해 현재 기술로는 교체 주기가 아주 짧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OMJ급 레일건도 고작 320g의 강철탄을 발사하는데 3개의 전원 컨테이너가 따라붙어야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함포나 미사일 수준의 탄환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전원 컨테이너 30개는 필요할 텐데요. 감당 못할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이토록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가 레일건에 집착하는 건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타격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체 개발한 레일건 함포를 2025년까지 실전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중국 해군 남해함대에 4,800톤급 상륙함인 하이양 사남해 함포가 203mm급 레일건 함포로 바뀐 게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전력 수급 문제나 포신 마모 등을 고려해도 레일건 1회 발사에 3,200만 원터부터 6,400만 원이면 충분. 미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한 발에 평균 18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함포의 유효 사거리가
평균 20km 내외인 반면 레일건이 사거리는 100km를 거뜬히 넘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일건은 원리상 속도가 빠를수록 사거리도 늘어나는데 마하 7터부터 8의 속도면 200km를 타격하는데 고작 9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바로 이 점에 착안해 레일건 기술을 활용한 요격 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수급이 불안한 해상보다 지상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레일건은 전통적인 미사일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대량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같은 수량의 요격 미사일보다 레일건 방식의 방공 체계가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직 기초 연구만 진행 중일 뿐 실제 기술 실증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운데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 때문에 효용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모두가 무리라고 말했던 무기 체계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개발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주 궤도에서 고중량의 텅스텐 막대를 떨어뜨려 목표물을 파괴한다는 개념인 신의 지팡이는 궤도 폭격 무기로서 냉전 시기부터 수많은 강대국들이 도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와 핵무기로 대체할 수 있다는 효용성 논란으로 곧잘 꿈의 무기로 치부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모직 대한민국만이 탄두 중량 8터부터 9톤의 괴물 미사일, 신의 지팡이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만의 미사일 기술로 꿈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도전 정신은 국민의 만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등 뒤에 적에도 방심하지 않고 끝없는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